안녕하세요. 행복한 스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동북아의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직후와 비교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했죠. 이렇게 되기까지 무슨 요인이 있어 이렇게 성공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람의 에세이를 전하려 합니다. 대학 교수도 아니고 고위 관료도 아니고 거대 기업의 CEO도 아닌 그저 한국에서 태어나 그 격동의 시대를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사람이 우리 동시대의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계나 논문으로 보지 않고 살아오는 동안 체득한 지혜로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원인과 비결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합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립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신생 독립국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모두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1945년 독립한 한국은 5년 후 6.25라는 전쟁을 치르고 온 나라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1953년 이후 올림픽을 유치했던 1988년을 지나 2000년 그리고 2025년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세요. 그 수많은 신생 독립국 중에 아니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선진국까지도 포함해서 왜 유독 한국만이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짧은 기간 동안 읽어낸 한국의 약진. 이것은 서구 문명권이 경악할 정도로 꽤나 이상하고 독특한 문명사적 예외입니다. 우선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바라보며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하겠다고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제철소와 석유화학공장,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고 청사진을 구워냅니다. 1960년대 한국이 선택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고속도로, 철강, 석유화학 콤비나트, 조선, 자동차, 반도체, 가전. 여러분, 이건 그 시절에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임자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돈 많고 기술 있는 선진국들만 감히 손댈 수 있는 영역이었죠. 자본은 천문학적으로 들고 기술 축적은 수십 년이 걸리며 한 번 실패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후진국은 이런 산업을 피합니다. 이미 잘 사는 나라들도 신중해지는데 당시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이런 중우장대한 제조업 건설에 국가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 시기이든 아니면 세계 경제사 전체로도 이 모든 산업을 한꺼번에 국가사업으로 착수한 나라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이것을 하겠다고 덤빈 것 자체가 반은 이미 성공이었더라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한국의 성공을 바라보는 핵심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남들보다 뛰어나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을 하겠다고 선택한 지점에서 이미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만약 이 위대한 계획이 없었더라면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국민의 표를 사는 정치에 빠져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 나라는 스스로를 후진국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세계 문명의 주류로 밀어넣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한국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선택을 했을까? 네, 답은 아니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능력도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선택은 정교한 예측이라기보다 처절한 베팅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성공한 나라들은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서 늘 합리성을 강조합니다.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고 경제성을 따지고 성공 확률을 계산하죠. 성공을 확신하지 않으면 사업을 폐기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성공할지 모르지만 안 하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일단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성공했다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도전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세계 수요가 터졌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제 교역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까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 폭발이 왔을 때 선진국은 투자를 했을까요? 한국이 이미 저런 공급망을 갖추었는데 우리가 다시 투자하면 우리는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하며 한국의 설비 능력을 놓고 경제성을 돌리니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경쟁국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깔아두고 있었고 숙련된 사람을 키워두고 있었으며 물건을 수송할 고속도로망을 다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운도 분명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운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된 장소에서만 행운은 비로소 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덤빈 것 자체가 반은 이미 성공이었다라는 말로 한국의 성공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담대하고도 무모한 목표를 설정했던 한국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했을까요? 도약을 위한 인프라. 여기서 인프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지금이야 당연해 보이지만 그 시절 차도 몇 대 없는데 고속도로부터 만든다는 건 누가 봐도 무리한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고속도로냐, 차라리 그 돈으로 곡물을 사자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로가 없으면 문명의 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물건이 움직이고 물건이 움직여야 산업이 돌며 산업이 돌아야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척추이자 문명사적 도약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많은 신생 독립국들은 도로망 확충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는 세계적 유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데도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조금 달리다가 비포장도로가 나타나 리무진이 덜컹대며 달려야 했는데 왜 끝까지 건설하지 않느냐고 묻자 계획은 10년 전에 다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 매년 조금씩만 건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인 실행력과 정부의 부정부패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산이 내려와도 중간에서 관료들이 착복을 하고 건설은 조금 하다가 많은 것이라 했습니다. 중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인프라가 이렇게 중요했다는 것 외에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한국은 정부가 청렴했다는 요인도 부수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1960년대 우리가 장충체육관을 지을 때 그 둥근 지붕을 덮는 기술이 없어서 필리핀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 시절만 해도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거대 구조물과 플랜트를 짓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이라 평가받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호텔 3개가 기둥처럼 큰 배 하나를 받치고 있는 모습의 호텔을 한국의 쌍용건설이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장충체육관의 일화에서 보듯이 한국은 기술 자체가 축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동차, 선박, 고속열차, 전투기 등 선진국 인류 제품을 확보해서 분해하고 조립하고 다시 분해 조립해가며 소재를 개발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고 개선하고 또 개선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전투기 같은 최첨단 설비도 결국은 우리가 익혀서 우리 이름으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 원자력 발전소 입찰에서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한 나라와 경쟁하여 수주까지 해내겠습니까? 모든 일은 사람이 해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자본도 기술도 없이 한국의 경제 도약을 성공시킨 우리 경제의 거인들 이야기해 봅시다.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이 네 사람은 최소한 언급되어야 할 영웅들입니다. 박정희는 민주화와 연관시키면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팀장이었던 세종대왕보다치 가진 권력을 총동원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적은 나라 살림에 부패를 없애고 청렴하게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병철은 당시 세계 제조 강국이던 일본을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습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산 방식, 품질 관리 시스템, 기업 문화, 인재 육성 철학까지 모두 흡수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오늘날 삼성에 흐르는 철저한 시스템 중심 문화와 치밀함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반도체의 초정밀 가공 같은 오늘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강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정주영은 다른 쪽에서 판을 키웠습니다. 해보기나 해봤어? 라는 그 유명한 말처럼 안 되면 되게 만드는 투철한 현장 정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조선소 건설 자금이 부족했던 정주영은 영국의 은행가를 찾아갔습니다. 은행가가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줘야 하느냐고 묻자 울산의 바닷가 모래사장 사진 한 장과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설득하려 차관을 받아왔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렇듯 없는 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미래를 담보로 세계를 설득해 보려는 태도. 그게 그 시대 한국 기업가들의 정신이었고 한국을 제조강국으로 만드는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김우중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대우라는 무역회사를 만들어 한국의 철강 제품 등 모든 제품을 전 세계에 내다 파는 수출의 역군이었고 현대그룹을 본떠서 자동차와 조선을 시작했고 삼성을 본떠서 가전산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의 경쟁은 치열했고 회사들 간의 질투심도 컸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치열한 경쟁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산업의 위상을 숫자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 지표를 보십시오.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조선업 세계 1위, 철강 생산 세계 탑 8부, 자동차 제조 세계 3위권, 배터리 산업 세계 탑 3, 가전 분야 프리미엄 시장 세계 1, 2위 점유, 원자력과 고속철도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가능한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방위 산업은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이 손을 댄 분야는 어김없이 세계 탑 랭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50년 만에 일궈낸 성과, 이런 역사를 세계사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창의성,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잘했나? 왜 한국만이 이런 무모하고 거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나입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의 민족성이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든 이념이든 사물이든 한국인들 손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북한을 보십시오.
사회주의가 한국인에게 적용되면 21세기에도 절대왕정 세습이 가능해지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바꾸어 놓고 맙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노래방은 가라오케에서 비롯되었지만 길거리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을 정도로 확산되었고 한국인들 대다수가 반은 가수가 되다시피 노래를 잘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인공위성 발사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나로호를 만들어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이제는 쉽게 재발사하는 기술을 습득하였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몇 주간씩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것을 한국의 젊은 뮤지션들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비영어권 동양계가 말입니다. 거기서 1등을 한다는 것은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내었느냐고요? 소위 K-팝은 이전의 음악들과 형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3분짜리 노래 한 곡을 10명 이상의 절대 미남 미녀 멤버들이 가사를 나누어 부르고 칼처럼 맞춘 군무를 추며 각자의 파트를 정교하게 연기합니다. 그래서 K-팝의 성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없던 새로운 음악 장르의 발명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무모한 것을 하겠다고 덤빈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성공이었다. 해방 후 북한도 우리처럼 할 수 있었지만 소련의 공산주의에 동화되어 다른 길을 가게 되어 같은 피,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동족임에도 오늘날 세계 최빈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처럼 대우가 현대를 질투하고 현대가 삼성을 질투하고 삼성이 현대를 질투하듯 서로 따라하고 경쟁했다면 남북한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부상 배경에는 최초 이 담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 행운이었고 오늘의 발전을 만들었다는 말을 이 에세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찬사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문명사적으로 어떤 예외를 만들어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겁이 나고 조건이 불리해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걷기를 포기하지 않고 매진했다는 것, 그 무수한 선택의 축적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면 그것은 인류 역사에 기록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도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에도 이걸 하겠다고 무모하게 덤빌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중국은 우리의 60년대부터 40년간 한국이 해왔던 것을 똑같은 계획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석유화학 공장을 확충하자 한국의 수출용으로 건설했던 석유화학 산업은 과잉 설비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산업의 모든 분야가 중국이나 제3의 야망찬 국가들로부터 도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에도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한강의 기적을 과거의 영광으로 남길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 문명의 습관으로 만들지는 이제 우리 세대가 결정해야 할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스푼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